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그랬고 독일과 프랑스도 수백 년을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유럽연합이라는 지붕 아래 뭉쳤습니다. 왜일까요? 생존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 세력을 당해낼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 동북아시아의 상황도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의 벽을 높이고 있고 유럽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각자 도생의 정글 속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각자 도생하기엔 너무나 서로 깊게 얽혀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정치적 장벽을 허물고 오직 국익이라는 계산기만 두드려 합친다면 그 즉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 탄생합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14억, 일본의 1억 2천, 한국의 5천만. 합치면 약 15억에서 16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입니다. 유럽연합 인구의 3배가 넘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지역 인구의 3배에 달합니다. 단순히 머릿수만 많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고 가장 성실하며 첨단 기술을 다루는 데 능숙한 인력들입니다. 서구 언론에서는 가끔 아시아의 세기가 온다고 점잖게 표현하지만 그건 현실을 애써 축소한 겁니다. 한중일이 뭉치면 아시아의 세기가 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서구 중심 질서가 붕괴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의 경제 패권과 유럽의 시스템을 단숨에 뛰어넘는 그야말로 진격의 거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거인이 깨어났을 때 우리의 지갑과 안보 그리고 세계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바로 GDP 즉 돈의 크기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명목 GDP 기준으로 중국이 약 18조 달러, 일본이 4조 달러 초반, 한국이 1조 7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셋을 단순 합산하면 약 24조 달러에서 2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현재 세계 최강 대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GDP가 약 27조 달러입니다. 거의 턱 밑까지 추격하는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을 다 합쳐도 19조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미 유럽은 가볍게 제쳤고 미국과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구매력 평가 즉 PPP 기준 GDP입니다. 물가 수준과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한 이 지표로 보면 한중일 연합은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을 압도적으로 추월합니다. 중국 혼자서도 미국과 비등한데 거기에 선진국인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이 더해지니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과 질이 이 지역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뜻이죠. 무역 규모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전 세계 수출입 물동량의 약 30%를 이 3국이 담당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5대 항만을 찍어보세요. 부산항, 상하이항, 닝보항, 도쿄, 요코하마항. 전 세계 물류의 심장이 바로 이 동부가 바다에 몰려 있습니다. 이 지역이 봉쇄되거나 이들이 문을 닫으면 세계 경제는 그날로 심정지 상태가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내수 시장의 완성입니다. 그동안 한중일은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갖다 파는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서방 세계의 눈치를 봐야 했죠. 너네 물건 안 사준다 하면 벌벌 떨었으니까요. 하지만 15억 인구가 하나의 시장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의 거대한 중산층 소비시장,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고소득 하이엔드 소비층이 결합되면 더 이상 미국의 물건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끼리 소비해도 경제가 굴러가는 완전 자립형 경제 블록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는 미국의 제재나 관세 장벽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 즉 경제 주권을 완전히 되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이 유럽연합이나 북미의 USMCA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이유는 산업 구조가 기가 막힐 정도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입니다. 북미 경제권을 한번 볼까요? 미국이 설계하고 소비하면 멕시코는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고 캐나다는 자원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하청 구조가 강합니다. 하지만 한중일은 다릅니다. 이 세 나라는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인 아주 정교한 톱니다. 바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을 보시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기초과학과 소재 부품 분야에서 세계 최강입니다. 노벨상 수상 실적이 증명하듯 원천 기술이 탄탄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노광 장비의 핵심 부품, 특수 화학 물질, 정밀 로봇 부품은 일본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산업의 뿌리를 담당합니다. 그 다음 한국입니다. 우리는 중간재와 제조기술 그리고 IT 응용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일본의 소재를 가져와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수율 좋게 반도체 메모리를 찍어내고 배터리를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만듭니다. 아이디어를 대량 생산 가능한 제품으로 구현하는 허리 역할을 합니다. 세계에서 제조업을 가장 잘하는 나라죠.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히토류 같은 핵심 자원의 독점적 공급처이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거대 플랫폼을 가진 빅데이터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최종 제품을 조립하고 소비하는 거대한 몸통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전 세계 배터리 점유율을 보면 중국의 CATL과 BYD,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쟁을 멈추고 동맹을 맺는다면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목줄을 쥐게 됩니다. 테슬라든 벤츠든 이 연합체의 배터리 없이는 차를 한 대도 못 만드는 상황이 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의 정밀 소재 기술, 한국의 초격차 배터리 제조 기술, 중국의 리튬과 히토류 자원, 그리고 15억 명의 데이터. 이 사이클이 관세 장벽 없이 무관세로 돌아간다면 여기서 나오는 전기차나 스마트폰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은 서구 기업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공급망의 탄생이며 애플이나 테슬라도 이 앞에서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이제 조금 더 민감하지만 서방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중일 군사 동맹. 이건 미국의 펜타곤이 밤잠을 설칠 악몽입니다. 현재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이 3강이고 그 뒤를 인도, 한국, 일본이 바짝 쫓고 있습니다. 10위권 안에 3개 나라가 이 좁은 동북아에 몰려 있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나토처럼 상호방 위조약을 맺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육군 병력 규모에서 압도적입니다. 중국 인민의 반군 약 200만, 한국군 50만, 일본 자위대 25만. 상비군만 합쳐도 300만에 육박합니다. 나토 전체 병력을 합친 것과 맞먹거나 더 많습니다. 단순히 머릿수만 많은 게 아닙니다. 한국 육군의 기갑 전력과 포병 화력은 질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물량이 더해지면 유라시아 대륙 동쪽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더 치명적인 건 해군력입니다. 미국은 해양 국가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며 패권을 유지하죠. 그런데 한중일 연합해군은 미국 해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조합입니다. 중국은 이미 군함 척수로는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여기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막강한 이지스함 전력과 대잠수함 작전 능력, 그리고 한국의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빠른 함정 건조 능력이 합쳐집니다. 이 연합 함대가 태평양 서쪽을 봉쇄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펼친다면 미 해군 7함대는 더 이상 한국이나 일본 기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국의 방어선은 괌이나 하와이까지 뒤로 밀려나야 합니다. 태평양의 절반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미사일 전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핵전력과 극초음속 미사일, 한국의 고위력 현무 미사일 시리즈, 일본의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이 합쳐지면 전 세계 어디든 타격 가능한 투발 수단을 갖게 됩니다. 나토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는 수동적인 방어 동맹이라면 한중일 동맹은 미국과 대등하게 맞짱을 뜰 수 있는 공격적인 슈퍼파워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무기 숫자의 합이 아니라 한국의 화력, 일본의 정보 자산, 중국의 규모가 합쳐질 때의 전술적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제적 통합의 끝판왕은 결국 돈입니다. 유럽연합이 유로화를 만들어 달러에 도전했듯이 한중일이 아시아 단일 통화, 가칭 ACU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2차 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달러 패권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가장 큰 손들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1, 2위를 다투고 한국도 최상위권입니다. 이들이 금고에 쌓아둔 미국 국채만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이들이 우리는 이제 달러 안 쓴다, 우리끼리 만든 ACU를 쓴다라고 선언하고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시장에 던지기 시작한다면 미국 채권 금리는 폭등하고 달러 가치는 폭락하며 미국 경제는 붕괴 위기에 처할 겁니다. 미국의 빚을 갚아주던 전주들이 동시에 빚 독촉을 하는 셈이니까요. 또한 이 3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원자재 수입국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에게 기름가, 이제 달러 말고 우리 돈 ACU로 줄게. 싫으면 안 사라고 요구할 힘이 있습니다.
사우디나 이란 입장에서도 최대 고객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겠죠. 이렇게 되면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누리던 막대한 이익, 즉 종이돈을 찍어서 실물을 사오던 특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유로화의 실패 사례를 지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로화는 통화는 통합됐지만 재정 정책이 각기 달라서 문제가 생겼죠. 독일은 부자인데 그리스는 가난하니까요. 하지만 한중일은 다릅니다. 세 나라 모두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고 무엇보다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 화폐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종이돈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나라들의 화폐는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이 뒷받침되는 화폐, 이것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게 말이 돼? 싶기도 하실 겁니다. 이제 차가운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기에는 너무나 높고 단단한 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벽들은 경제적 이익보다 더 강력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벽은 역사와 감정입니다. 유럽연합은 2차 대전의 처절한 반성 위에서 독일이 무릎 꿇고 사죄하며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는 어떻습니까? 과거사 청산은커녕 역사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와 센카쿠 열도 분쟁 등 영토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민족주의 감정은 이익이 되니까 손잡자라는 이성적 논리를 1초 만에 불태워버릴 만큼 강력합니다. 정치인들은 이 감정을 이용해 표를 얻고요. 두 번째 벽은 체제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럽연합은 민주주의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데이터 공유를 하려고 해도 중국 공산당이 우리 정보를 빼가면 어떡하나 하는 불신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군사동맹. 중국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거나 일본 자위대가 한국 땅을 받는 걸 용납할 국민이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벽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자신을 능가하는 슈퍼파워가 생기는 것을 결코 자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략은 전통적으로 EJ 즉 세력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포위하는 지금의 구도는 역설적으로 한중일이 뭉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너네 중국이랑 놀면 안보 우산 접는다 라고 압박할 것이고 이 한마디면 이 거대한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한중일 연합은 이론적으로는 지구 최강의 잠재력을 가졌으나 현실적으로는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역사적 감정을 덮을 수 있느냐, 안보를 위해 체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딜레마죠.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뭉쳤을 때 세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 보는 새우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거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득이 2배로 늘어나고 국가 경제가 초호황을 누릴 수 있다면 대신 역사적 감정을 뒤로하고 중국, 일본과 하나의 국가처럼 손을 잡는 것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존심과 주권을 지키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돈이냐 자존심이냐 혹은 실리냐 명분이냐. 아마 쉬운 선택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정학적 상상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넓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지 차이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